보니까 대동제네. 참가하세요? 참가하세요? 어제 뭐 윤도현 밴드 왔어요? 오늘 뭐 싸이 온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관심이 없으세요? 아는 교수님은 싸이 보려고 학교에 안 와도 되는데 오신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저녁에 하는 거니까 우리랑 상관없죠. 예전에 수업은 그 목금 저녁에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하기가 힘들어. 밖에서 막 노래가 들리고 하는데 우린 뭐 하나 해가지고 좀 일찍 끝내거나 그러긴 했는데 아침이니까 어제 뭐 공연을 한 이후라서 그런지 여기 와보니까 조용하고 다 이렇게 뭐 위험해서 그런지 출입 금지는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대동제니까 뭐 열심히 조금만 해보죠. 자, 중간고사 성적 분포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이거 답안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냥 뭐 채점이 덧셈이 잘못됐거나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 뭐 그 정도로 할 건데 기말고사도 뭐 난이도를 뭐 그렇게 높이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한 절대평가도 할 수 있는데 절대평가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평가가 차라리 학점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말고사는 아주 쉽게 그래서 다 같이 막 거의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때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게 답안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름을 좀 잘 좀 써주시죠. 자기 이름인데 그냥 막 이렇게 막 대충 써가지고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학번하고 이거 보면은 누군지 알겠지만은 뭐 답안지에 이름을 좀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번호 객관식으로 하잖아. 번호 할 때 이거 하지 마시죠. 이거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거 3이야 2야 이런 게 되게 많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호적으로 채점했어요. 그러니까 2 아니면 3으로 보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물론 이것도 다른 글씨체 비교해 보면 2자인지 3자인지 뭐 대충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절하게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요. 번호만 2, 3 이렇게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국민연금제도랑 약간 요 간단히 보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 파트 볼게요. 지난 시간에 부의소득세 파트를 뒤에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프는 약간 경제학적 백그라운드 그거 설명을 좀 드려야 돼가지고 그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진도를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국민연금 제도는 재정액의 전체에서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에서 관심사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뭐야? 근데 자기가 그냥 선택하는 거야. 뭐 자발적으로 뭐 보면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뭐 자유가 반영돼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서 봤는데 노후는 잘 대비돼 있어? 이렇게요. 이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좀 뭔가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인이 됐으면 노후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대비를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될까? 현실은 이게 사람들이 노후 대비가 잘 안 돼요. 이 현실은 노후 대비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막상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대동대 참가 안 하고 그냥 기말고사 바로 공부하면 뭐 A뿔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발적인 선택 봤을 때 대동제 참가할까? 뭐 재정학 공부를 도서관에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만 공부할까? 이랬을 때 좀 더 자기한테 뭐 순편익이 아니면 편익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좀 이렇게 길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야.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보면은 이게 인생을 한 번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길게 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 시야가 좀 근시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질 못하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기적이고 다 이런 거랑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행태 경제학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살펴보게 되죠. 아무튼 이런 근시안적인 뭐 이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노후 대비를 제대로 안 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 정부가 나서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아. 사람들이 왜 네가 참견이야 이럴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거 여기다 재가를 물리게 되는 것이죠. 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해서 대비하려면 저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좀 줄이고 저축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합니까? 하면은 저축 좀 해 하고 강제 저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은 정부의 강제 저축을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살짝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강제 저축을 통해서 노후 생계를 대비할 수 있는 보장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밑에 노트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우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국민연금 제도와 그래서 강제 저축으로 나오게 되는 게 국민연금 제도다. 이렇게요. 연금 제도. 자, 근데 이 국민연금 제도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길게 물론 시간은 금방 갑니다. 눈 감았다 뜨면 이 오늘이 거의 뭐 아이고 1년 지나고 여름 벌써 이제 기말고사예요. 다음 달도 아니네. 다음 달 초네. 기말고사야. 그래서 기말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여름 방학이고 여름 방학 금방 가죠. 뭐 공부를 해볼까 뭐 할까 하면은 여름 방학 끝나요. 그러면 2학기는 또 1학기보다 좀 짧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상하게 뭐 횟수가 뭐 차수가 작은가? 근데 그것도 아닌데 이게 좀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금방 1년이 다 가. 그러면 학교 들어온 지 1학년이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로 아마 여러분들은 한 2년 3년 이렇게 하다가 벌써 그러면 졸업이란 말이지. 좀 이렇게 삶이 무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금방금방 가게 되는데 이렇게 오늘만 사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어떤 모형 툴 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중복세대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모형이긴 해요. 뭐 세대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냥 뭐 개개인으로 해도 되고요. 중복세대 모형. 자, 그래서 이게 오지 모형이라 합니다. 오지 모형. 오는 이제 오버래핑 됐다는 것이고요. 세대가 중첩이라는 말도 써요. 중첩 세대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은 이제 좀 달라질 거야. 근데 과거에는 한 30년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60살까지가 이제 보통 살고 60살까지만 살았으면 오래 살았네 해서 무슨 뭐 축하도 하고 생일 축하도 크게 하죠. 그리고 교수님이나 직장 같은 경우에도 60살 되면 이제 나가세요.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30대까지가 대략 젊은 세대 이렇게 되고 60살 살면은 노년 세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60살 되면은 그 다음 미래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때는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 의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지금 고개 100세? 옆에 분은 100세? 친구라서 그런가? 옆에 분은 왜 따라해요? 다른 거 없어요? 옆에 친구예요? 다? 그렇죠. 다른 얘기 할 것 같은데 몇 살? 80? 줄어요?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네. 아무튼 누구는 150살까지 산대. 아무튼 100세까지 산다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그런데 본인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평균 100세 아니야? 네. 그래요? 알았어요. 네. 옆에 분은? 예상한 대로 옆에 분은 안 물어보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옆에 분은. 예, 예, 예. 좋아요. 아무튼 좋아요. 15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100세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앞에 물어본 건 이제 평균 얼마나 살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고, 여러분도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 몇 살까지 살 거야? 이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좋아, 나는 80살이야, 100살이야 얘기했을 때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다가 그 다음날 딱 눈 떠보니까 눈이 안 떠져서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예측을 못하는 거지. 그걸 다 알게 되면은 아, 내가 노후를 위해서 얼마까지 저축해야 되겠다, 연금은 얼마 해야겠다, 이걸 아는데 그게 이제 틀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죽게 되면 뭐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이제 더 나중에 노년이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것도 이게 뭐 근시안적인 걸 떠나서 예측을 잘 못해. 불확실성이 또 내포가 돼 있는 거죠. 언제나.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대가 중첩돼서 이렇게 노년 세대 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여기 젊은 세대가 있고 노년 세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중첩돼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세대를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노년 세대랑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말 그대로 중첩돼서 이렇게 겹치게 된다는 거죠. 뭐 이해되시죠? 여기도 보면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상정을 할게요. 젊은 세대는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노년 세대는 일을 못해서 생산을 못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뭐 보통은 이제 뭐 오랫동안 저장 보관할 수 없는 뭐 사과라든가 얼음이라든가 등등 그런 걸 얘기하는데, 사과를 합시다. 사과. 내가 젊어서 사과를 2개 생산했어. 노년에는 사과를 못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인생을 전체 살 동안 사과를 2개 먹을 수 있는데 한 번에 2개 먹고 안 먹는 방법과 A는 뭐 아침에 2개 먹고 저녁에 안 먹는 이런 거랑 B는 하나 먹고 노년 세대 때 하나 먹는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행복을 증가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지 보통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사람 없잖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끼를 먹어도 그렇게 좀 이렇게 소화가 된 다음에 점심 먹고 또 그 다음 소화되면 저녁 먹고 이렇게 되지. 나는 오늘 아침에 3끼를 먹을 거니까 아침에 밥 3공기 먹고 점심, 저녁 굶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그런 거 불가능하지. 뭐 3끼를 다 먹은 다음 저장해 놨다가 점심에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연속해서 2끼를 먹는 것보다는 사과 2개를 먹는 것보다는 하나 먹는 게 훨씬 더 선호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 깔려 있는 거는 우리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한 단위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인데 얘가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략 만약에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 만족이 처음에 먹었을 때 만족이 5라고 할게요. 근데 2개째는 만족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2개째는 만족이 8이라고 할게요. 점점점 이렇게. 그럼 여러분 2개 먹었을 때 만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2개 먹었을 때 만족은 8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한계 효용이지. 한계 효용이 처음에는 5가 되었다가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이렇게 5에서 8과의 차이 3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연속 2개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5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요때 한계 효용을 다 더하게 되면 처음엔 5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총 효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토탈 유틸리티는 이렇게 되는데 한 개 이렇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하나 처음 먹었어. 그러면 한계 효용인데 따로따로 더하는 거야.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다 소화를 시키고 나중에 또 하나 먹고 이런 꼴이 되는 거니까 5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5가 되었다. 그래서 10 해가지고 효용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서 우리가 세대가 이렇게 중첩돼 있으니까 젊었을 때 2개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저 시장의 원리가 저축을 할 수 없거나 차입을 못하면 내가 번 만큼 내가 생산한 만큼 바로 다 소비를 해야 돼. 이 사과도 2개 생산했는데 지금 안 먹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소진돼서 없어지는 거야. 포인트 소멸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라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되면요, 내가 이거를 급하지 않을 때 저축을 좀 해서 다음에 먹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거야. 나중에 내가 생산하거나 벌 수 있는 게 이게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 딴 사람한테 차입하거나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더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복 세대 모형은 세대가 이렇게 중복돼 있으니까 이 젊은 세대가 생산을 2개 하잖아. 하나는 위로 올려준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2개 생산하고 하나는 먹지 못하죠. 그럼 뭐야? 나는 손해만 보잖아. 걱정 마세요. 나중에 미래에 또 세대가 이렇게 해서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정책이든 처음 시작할 때 진입하는 사람은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랬을 때 불안하긴 해. 야, 이거 진짜 믿고 그거 해도 돼? 아니면 어떤 뭐 회사나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요즘 AI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 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때 좀 발빠르게 쫙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럼 또 혜택도 많이 됩니다. 잘 모르겠어. 예전에 그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보면 사시 없어지면서 로스쿨로 바뀔 때 아니야, 로스쿨 없어질지도 몰라. 그게 뭐야? 등등 하고 이제 사시가 이제 끝에 아직 시험은 뽑지만 인원수는 좀 줄고 그랬거든. 몇몇 친구들은 버팅기도 했단 말이야. 자꾸 사시가 안 되다가 로스쿨 갈까? 그거 뭐 아닐 거야. 금방 없어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예 그냥 에이 모르겠어 하고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그냥 1기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변호사 시험도 거의 뭐 쉽게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 땄잖아. 그래서 뭐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뭐 5번 시험 봐서 탈락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뭐 그렇게 되죠.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저도 경제학 공부를 왜 좋아서 경제학을 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경로 이탈을 하게 돼. 여러분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로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글쎄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도 봐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졸업할 때 됐는데 뭐 하지? 했는데 졸업할 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취업 준비 이런 걸 거의 다 하진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 아는 선배는 여기 성대 동문과 나왔는데 그 선배는 증권회사를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동문과 나오고 경제학에 대해서 몰라도 증권회사 들어가. 그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뭐 동문 모임을 잘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갔는데 그 선배가 또 왔어. 자랑을 하더라고. 내가 말이야 어떻게 붙었냐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휴대폰 이런 게 전화번호 이런 게 없었잖아. 전화 같은 거는 전화번호 뭐 이런 거에 적어 다녔거든. 근데 전화번호 뭐 이렇게 착착 접어서 있는 거를 쫙 펼치더라고. 마법사 마술사처럼.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 이 명단만 해도 몇천 명이야. 그러니까 면접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임원이 박수 쳐가지고 합격했대. 그러니까 아무튼 뻥인지 뭐 그러니까 그만큼 인맥도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지.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는데 뭐 IMF라고 터져가지고 이게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성대 정도 졸업하면 아무데나 그냥 대기업도 그냥 쉽게 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골라가는 상황이고 그랬었는데 근데 갑자기 사람은 안 뽑는 거야. 그래서 뭐 하지 해가지고 막 공부 되게 열심히 잘했던 친구도 생각보다는 좀 낮춰서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뭐 하지 했는데 그때 대학원 가는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그 뭐 BK21 요즘도 뭐 성대가 많이 되긴 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했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대학원 등록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때는 대학원 등록금도 면제에다가 그런 적이 전에 없었어. 생활비도 준대. 몇십만 원씩. 이게 뭐지? 근데 불안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뭐지? 할 게 없네? 해가지고 그냥 갔죠. 갔는데 가니까 뭐 하겠어? 그래서 이게 쉽게 얻은 거는요. 열심히 안 하게 돼. 내가 막 진짜 비싼 등록금을 알바하면서 내면 아까우니까 막 공부하고 그랬을 텐데 왜 공짜로 왔네? 해가지고 등록금 면제 생활비 주니까 그냥 공부하러 처음에 막 생각하고 간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가게 되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고. 괜히 남들이 이제 안 하는 끝물인 스타크래프트 그런 걸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 대학원 가면 수업을 한 9학점밖에 안 듣거든. 그러니까 남는 시간 다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하지? 해서 이제 옆에 보니까 스타 고수들이 되게 많은 거야. 막 이제 이 동네 해화동에 사는 뭐 프로게이머가 뭐 대결하자 오고 뭐 이런 썰도 있고 막 저 후문에 가니까 아직 있더라고. 스타 하는 그 PC방이. 그래서 맨날 거기서 이렇게 뭐 후배랑 같이 맨날 밤새고 열심히 밤새지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지. 아무튼 안 좋은 얘기를 했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되게 금방 가. 그러니까 막 거의 졸업할 때가 됐대.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요 있잖아. 저도 그래서 사실은 혜택을 좀 많이 받은 측면이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봤을 때도 야 모든 그 뭐 석박사 통합과정 뭐 이런 것도 막 생기고 그랬는데 야 이거 처음에 들어갈 때는 혜택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냥 혜택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한다고. 학교에서도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혜택을 자꾸 좀 줄여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은 원래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혜택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아주 기회야. 모든 게 막 혼돈 속에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걸 좀 잘 이렇게 준비를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가진 않겠지.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아닌데 챗 GPT가 어떻게 되면 가장 또 없어져야 할 무슨 뭐 자격증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거라며. 근데 이제 없어진다기보다는 그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저 밑에 이렇게 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저 다닐 때만 해도 논문 같은 거 교수님이 쓴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검색해야 돼 도서관에. 그럼 우리 학교에 없어요. 학교에 책이 별로 없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면 저기 중앙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복사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조교가 하는 일이었거든. 그래서 어떤 논문 목록을 적어주면 복사하고 아이고 이 논문이 부산대에 있고 뭐 여기 서울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 부산에 뭐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야지. 그럼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와요. 아이고 이게 미국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뭐 미국에 메일을 쓰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장벽이 다 사라지게 됐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검색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제 그런 정도의 싸움으로 바뀌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지금 막 떠드는 사람도 그냥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니까 그쪽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이게 워낙 빠르게 변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책을 보고 뭐 어떻게 강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귀를 쫑긋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냥 예의주시하고만 있으면 되지. 근데 아예 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뭐 얘기를 해줘도 몰라.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떠오르는 거지. 아니 사과를 그려서 그런데 아시잖아요.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갑자기 만유인력 이런 게 어딨어. 만유인력을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떠올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요런 상황에서 귀를 쫑긋하고 뭐든지 어떤 분야든 뭐 새롭게 시작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도 그렇지. 유튜브 같은 것도 사실 뭐 처음 시작할 때 막 해서 막 하는 사람들은 좀 잘 되고 근데 그걸 꾸준히 하기가 어렵긴 하죠.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너무 많다 하긴 하는데 그러한 기회가 잘 찾아보면 또 되게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다 주면은 이렇게 여기 얘는 뭐야 나중에 밑에서 올려다 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간의 사회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2개 생산한 거에서 하나는 이렇게 윗세대로 올려주고 그 다음 나는 다음 세대에게서 받고 이러한 암묵적인 계약이 사회 계약서이 체결되면 사회 전체적인 행복이 증가하겠다. 이게 중복세대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정은 그냥 2개라고 생각하세요. 2개 있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n명씩 태어나니까 여기 n명이 있고 n명이 있으면 뭐 10명이 있고 10명이 있으면 그 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노년 세대 10명, 젊은 세대 10명 이렇게 구성원이 있겠죠. 자, 내용 보시면 세대 간의 자원 이전이야. 그래서 경작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잘 교환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그게 시장이잖아. 세대 간의 교환을 통해서 더 효용을 증가시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자원 소비에 대한 한계의 효용이 체감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고
하나를 먹어도 5인데 두 개째 먹어도 5면 그럼 연속 2개 먹고 그냥 하는 거랑 사실 뭐 다를 게 없어지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요게 되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의 한번 볼게요. 의. 네. 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겁니다. 시장 실패 보완인데 실패 중에서 효율성 측면이라 할게요.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노후 생계를 위해서 저축을 하려고 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노후 생계를 위해 저축하려는 그런 보험 상품 프로그램이 이게 좀 시장에 좀 없기도 합니다. 그 있으면은 알아서 뭐 이렇게 탁탁 하면 좋은데,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비대칭 정보화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보험사가 있어 노후를 대비한. 근데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이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 나 보험 필요 없어 하고 가입을 안 하고요. 자기관리 안 하고 아플 것 같은 사람, 보험금을 탈 것 같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니까 이게 보험 삼성이나 뭐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보험 상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비대칭 정보에 따른 역선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바뀔 수 있어. 막 유전자 이걸 딱 해서 주주릭 해서 조사를 해보면 뭐 40 몇 살에 뭐 암에 걸릴 것 같고 이게 다 나와버리게 되면 글쎄 그럼 뭐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보까지는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단 말이야.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려고 그러면 뭐 은퇴를 한 5, 60살에 했다? 그 이게 한 40년 동안 이게 뭐 해먹고 어떻게 살지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나 뭐 어느 회사 들어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 하니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뭐 찾기가 쉽진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AI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 없어질 직업도 많지만 또 거기에 걸맞는 또 새로운 예상하지 못한 그걸 예측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그런 기회가 또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런 상품을 제공을 안 한다고 했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됐어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목적은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죠. 그래서 공평성 측면에서 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이 나이 드신 노년층이 사실은 저소득층과 많이 관련이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받아가는 혜택을 크게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도 덩달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 보시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효과도 있지만 주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요 효율성 측면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온정적 간섭주의. 그렇죠. 간섭주의. 네, 정부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부가 봤을 때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주권, 그러니까 소비자가 개인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래? 이럴 수 있다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알아서들 하세요 그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잘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사항, 이슈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요, 강제적이고 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강제적이고 공적이다. 이렇게요.
우선 강제적이라는 것은 아까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 상품이 민간에서 제공이 안 되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앞에 페이지에도 있었는데 단체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모두 가입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연금이 따로 있는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뭐 교사들 뭐 교직원 뭐 네, 연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뭐 중복해서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반드시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역시 온정적 간섭주의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연금 제도가 야 나에게 맡겨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해서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니까 정부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들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이게 이제 모두 가입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제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규모가 크니까 이제 뭐 기업의 펀드나 기업의 재무구조, 재무상태, 기업 지배구조 같은 거에도 관여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뭐 요즘 뭐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공공기관을 다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잖아. 근데 어디에 있나 잘 모르겠네. 까먹었네요. 근데 막 아무튼 다 지방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관리하는 사람, 이 큰 금액을 관리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름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이 전문가들이 연봉을 많이 줘도 이렇게 지방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지방에 가면은 뭐 백화점도 별로 없고 등등등. 아는 어떤 친구도 뭐 회계사 됐는데 어디더라 한전인가 잘 모르겠네. 어디 나중가 거기를 갔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회사 하나만 딱 있고 집, 회사 집 이렇게. 친구들이 야 거기로 놀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놀러 오지 마 이러더라고. 먹을 데가 없대. 그래서 자기가 올라온대.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상황이니까 뛰어난 금융 기술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도 이렇게 막 잘 안 가고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잘 운영을 잘 못해서 맨날 이렇게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수익률이 안 그래도 국민연금이 자꾸 고갈된다 하는데 그 큰 돈을 잘 운영을 못해서 맨날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뭐 막 그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참여자가 많을수록 리스크 풀링이라는 표현 뭐 이해되실 거야. 그래서 이제 n분의 1 하게 되니까 부담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 가입하게 되니까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적 프로그램을 지급할 때 이게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가입했는데 중간에 빼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묵혀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한 사람이 내 돈 예금한 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니까 좀 인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받는 시기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급 준비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고요. 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이것도 모두 가입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근데 역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의 단점은 뭐냐면 국민들이 뭔가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라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아는 시장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좀 시간도 그렇고요. 시험지도 나눠주고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할게요.